안녕하세요. 아날로그 필름메이커의 장현경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영상 제작자로서 관심이 있는 분야는 스토리텔링과 브랜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젠가 한 번쯤은 이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스토리텔링이란 말은 영상 제작자들에게는 그렇게 썩 어울리는 말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영상이라는 것이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미 영상 제작을 한다는 것이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영상 제작자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프리젠팅을 해야 되는 프리젠터들, 또는 어떤 제품과 브랜드를 판매하는 마케터들, 그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최근에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스토리텔링이 무엇인지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고, 또 영상 제작자에게 스토리텔링은 무엇일까, 또 세 번째로 또 저에게 스토리텔링은 무엇인가, 또 제가 실제로 만들었던 영상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닿으면 한 번에 다 이 영상을 만들면 좋겠지만, 한 최소 2번 정도는 나눠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스토리텔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스토리텔링을 한 단어로 정의하는 것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저마다 약간 다른 방식으로 스토리텔링을 이해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위주로 해볼까 합니다. 먼저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무엇이 스토리텔링인가? A라는 어떤 오브젝트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 A는 프리젠터들에게는 어떤 주제가 될 수 있겠고, 마케터들에게는 어떤 제품이나 브랜드 이미지, 혹은 자신들이 딜리버 시켜야 될 캠페인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A가 있어요. 그 A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정보를 주는, 그 A에 대한 A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외형, 특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어쨌든 A 자체의 정보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그 A가 A이기 때문에 이 A를 또 설득시켜주고 그 A를 상대방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러니까 설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A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보를 주느냐, 아니면 A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느냐, 이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하면서 우리는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 스토리텔링이란 이 두 가지 방식 중에서 두 번째, 이 설득이라는 개념에서 사용되는 개념이 바로 이 스토리텔링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 영상에서 영상 제작이라는 것은 설득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설득은 다양한 방식으로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누군가에게 행동의 변화를 만들도록 하는 것도 설득이고, 내가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들이 정확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 그것도 설득당한 거죠. 그렇죠? 네. 영상 제작은 기본적으로 설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어떤 감정을 전달하고자 했다면 그 감정이 정확히 전달이 됐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들을 요구하는 영상이었을 때 그 행동의 변화들이 구체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전달이 됐는지, 그것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설득과 정보를 주는 것, 이 두 가지가 혼용되어 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은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과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이 사과를 길거리에서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두 개의 가판대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 가판대에는 이 사과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저렴한지, 얼마나 그 건강하게 유기농으로 만들어졌는지, 이 세 가지를 열심히 이 가판대에서 홍보를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사과를 판매했어요. 이 반대편 가판대에서는 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판매를 했어요. 이 사과에 사랑의 사과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사과를 키운 농장 주인이 그 커플이, 부부가 굉장히 그 금술이 좋은 부부이기 때문에 이 부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과가 당연히 사랑이 풍부한 사과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사과를 드시는 분들은 올해 사랑에 성공하시고, 또 이 사과로 고백을 하시면 사랑 고백에 성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포즈용으로도 좋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로 이제 막 사람들에게 판매를 한 거죠. 이 사랑의 사과는 그래서 그 사랑의 사과에 걸맞게 2개씩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과연 어떤 사과가 더 많이 팔렸을까요? 아주 의미 있는 숫자의 차이로 이 두 번째 사랑의 사과가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일본의 어떤 그 시골 지방에 사과를 또 키우는 사과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 사과 농사가 완전히 망했어요. 왜냐하면
바람도 많이 불고 태풍도 많이 불고 가뭄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많아서 그 사과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그 사과는 망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어떤 한 농부가 이제 시리에 빠져서 그 자신의 이 사과 농장, 사과나무 주변을 돌면서 이렇게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과나무에 몇몇 개의 사과들이 달려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걸 보고 그 농부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그 남아있는 그 달려있는 사과들을 떼어서 그 사과에 합격이라고 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그해 대학 시험을 보는 일본의 수험생 학모들에게 합격 사과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한 거예요. 이 사과가 얼마나 판매가 되었을까요? 그해 그 지방의 최고 명산물이 될 정도로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 스토리텔링 된 사과에 반응을 보이고 그것을 구매하고 그것을 소비할까요? 저는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최근 우리 시대의 가장 핫한 키워드인 포스트 트루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포스트 트루스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진실이라고 하는 그 너머, 그 다음, 우리나라 말로는 탈진실이라는 말로 쓰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탈진실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뉴미디어 시청자들은 공감을 기반으로 한 진짜 감동에 대해서 반응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그것들이 여전히 유효합니다만 최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탈진실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어떤 사실, 진실 그 자체보다 내 안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신념과 믿음이 그 객관적인 진실과 사실을 넘어서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게 바로 탈진실이에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최근에 이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죠. 이 페이크 뉴스 때문에 수많은 팩트 체커들이 있었고 또 그런 팩트 체크를 통한 정정 기사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페이크 뉴스가 이렇게 수많은 SNS, 소셜 미디어에 이렇게 넘쳐나는 이유는 탈진실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진실과 사실이 존재한들 그 팩트 체크를 통해서 그것들이 가짜라고 이야기한들 이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어떤 페이크 뉴스를 이용해서 그것들을 배격하고 반박하고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옳다는 것을 끊임없이 그런 방식으로 증명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사람들은 어떤 객관적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그것들을 보고 내가 어떤 믿음과 신념 체계를 가져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믿음과 신념이 결정되어 있고 그것들을 가지고 그 사물과 사회와 어떤 현상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말이 좀 복잡해졌는데 이거를 제가 다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왜 사람들은 스토리텔링에 반응하는지에 대한 걸로 좀 가져와 볼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자 보세요. 사랑의 사과 그리고 합격 사과 이거는 판매하는 사람도 그렇고 구매하는 사람도 그렇고 모두 거짓말인 걸 다 알고 있어요. 네. 그 누구도 사람들 앞에 와서 그 판매하는 사람 앞에 와서 이거를 왜 합격 사과라고 거짓말 치느냐 사기 아니냐 그리고 사랑의 사과를 판매하는 가판대에 와서 이걸로 사랑의 프로포즈가 안 이루어지면 당신 책임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판매하는 사람도 구매하는 사람도 모두 다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특히 소비자들은 이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스토리가 필요한 거예요. 스토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가십 이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가짜 뉴스라 할지라도 나의 믿음과 나의 신념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걸 받아들이는 것처럼 자 보세요. 제가 이제 길을 가다가 진짜 그 1,000원짜리 싼 아주 맛있는 사과를 발견했어요. 그 사과를 제가 구매하고 제가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릴까요? 내가 진짜 맛있는 사과, 진짜 당도가 내가 먹어본 사과 중에 제일 단 사과를 발견했어. 딱 사진 찍어서 제가 SNS에 올릴까요? 인스타그램에? 안 올려요. 그런데 사랑의 사과를 제가 발견했다. 더군다나 제가 사랑하는 연인과 같이 길을 걷다가 그 사과를 발견했다면 오늘 나무개와 내가 만난 지 1년이 되는 날인데 길을 걸어가다가 사랑의 사과를 발견했어. 내가 그 사과를 사서 내 사랑하는 연인에게 선물해줬다. 그러면서 그 내 애인과 사랑의 사과를 같이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릴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우리 사랑 영원하자 뭐 이런 식으로. 퇴근길에 어떤 남편이 있어요. 그럼 그 퇴근길에 그 남편이 퇴근을 하다가 사랑의 사과를 발견한 거예요. 내 아내와 그 전날 싸웠어. 그러면 그 사과를 사서 사진을 찍어서 아내에게 오늘은 이 사과를 가지고 아내에게 사과를 해야지. 혹은 내 아내 누구 아무개 태그를 걸어놓고
사랑한다. 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가능한 거예요. 합격 사과 봅시다. 내 아들과 내 딸이 열심히 공부하고 잠도 못 자고 대학을 위해서 마지막 그 1년을 불태우고 있을 때 엄마가 아빠가 그 자녀를 위해서 합격 사과를 샀어요. 네,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올리겠죠, 그렇죠?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 댓글을 달겠죠. 와, 진짜 엄마 아빠의 합격 사과를 먹고 힘내서 꼭 대학에 합격하길 바랍니다. 이게 스토리텔링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이것이 스토리텔링 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의 경험과 시청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어떤 믿음과 결합했을 때 그것들이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토리텔링 할 때 어떻게 스토리텔링 해야 돼요? 보다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보다 많은 사람들의 상황에 근접하게, 한마디로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스토리텔링 한다면 그것들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도구로 강력하게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배달 앱 중에 그 두 개의 아주 큰 앱이 있어요. 하나는 요기요와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 요기요는 첫 선발 주자였기 때문에 단순한 정보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어요. 너무나 편리하고 가격도 싸고 음식도 맛있는, 손쉽게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한다는 것 그 자체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선택하고 이용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두 번째 주자로 뛰어들었던 배달의 민족이 이미 선점하고 있는 시장에서 그들의 브랜드를 정착시키려면 선발 주자가 있던 단순한 정보만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죠. 네,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했던 방식은 바로 스토리텔링이었어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했던 얘기는 오늘 먹을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혹은 다이어트는 포샵으로. 배달 음식을 시켰을 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마음들 있잖아요. 아, 이거 살찔 것 같은데? 아, 이거 먹어도 되나? 너무 늦은 밤인데? 사용자의 경험을 관통한 이 스토리텔링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이미 선점하고 있는 요기요의 시장을 가져가서 큰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영상 제작자에게 스토리텔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 제작자는 모두 다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토리텔러들입니다. 영상 제작자들은 스토리텔링을 해야 돼 라는 말은 썩 어울리는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아주 더 나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 영상 제작자의 영상 속에서의 포지셔닝을 통해서 상당 부분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상 안에서 영상 제작자인 나, 프로듀서죠? 내가 어떤 포지셔닝을 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포지션이 있을까요? 세 가지로 저는 일단 분류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스피커예요. 내가 진짜 말하는 사람 자체인 거예요. 두 번째는 와처, 관찰자인 거예요. 영상 제작자인 나는 그 영상 안에서 관찰자의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세 번째는 라이어예요. 기만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라이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영상과 음향으로 우리가 어떻게 페이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좀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 세 가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많은 포지션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는 세 가지로 구분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스피커와 와처와 라이어. 이 세 가지는 서로 단일하게 독립적으로 포지셔닝이 될 수 있고, 혹은 뭐 결합이 돼서 와처였다가 스피커일 경우도 있고, 라이어이면서 스피커일 수 있고, 세 개가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 이렇게 중복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 세 가지 포지션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다수 영상 제작자들은 여러분 영상 안에서 영상 제작자는 스피커의 포지셔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대부분의 영상 제작자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예요. 그런데 가끔은 와처의 입장으로 나의 이 영상 제작자의 포지션을 바꿔본다면 굉장히 색다른 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제가 아는 후배 중에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실용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어느 날 저에게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졸업 연주회를 할 때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다. 어떤 영상이냐면, 내가 그동안 아이들이 합주를 하거나 뭐 수업 시간에 연습을 하거나 이럴 때 중간중간 찍어 놓은 사진과 영상으로
이 슬라이드 쇼를 보여주면서 중간중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글씨로 써서 사랑하는 너희들 너무 수고 많았다. 너희들이 1년 동안 처음에는 되게 어리숙했지 하면서 정말 그 신입생이었을 때 그런 모습과 하지만 너희들은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었단다. 이런 자막이 끝나면 그 다음에 점점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사진과 영상,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더라도 더 이제 성장하고 더 꿈을 잃지 않은 너희들이 되길 바란다. 사랑한다. 하면서 영상이 끝나는 아주 평범한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다는 거였어요. 이런 영상 어떤 영상인지 아시겠죠? 이 영상에서 영상 제작자의 포지션은 뭐죠? 스피커죠, 그렇죠? 네, 스피커. 1인칭이에요. 내가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영상 제작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영상을 와처의 관점으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질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관찰하는, 영상 제작자는 관찰하는 사람이에요. 스피커의 입장에서는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선생님이죠, 그렇죠? 네.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말하고 있는, 그렇죠? 영상 제작자가 와처로 내려가면 이 와처가 보는 건 누구예요? 학생과 선생님 두 명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그렇죠? 그럼 영상은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 사진은 이제 카메라 사진관에서 사진이 프린팅 되는 걸 보여줘요. 그럼 사진을 이제 다 뽑고 이제 그 선생님이, 제 후배인 선생님이 사진을 보고 만족스럽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책상에 앉아서 전에 사놨던 그 앨범을 펼치고 그 사진 하나하나를 그 앨범에 꽂는 장면을 보여줘요. 사진이 꽂힐 때 그 사진의 모습들도 보여주고 그 사진을 보면서 사진을 꽂을 때 그 선생님의 모습도 보여주고, 그럼 그 선생님은 그 사진마다 코멘트를 좀 달는 그런 글을 쓰겠죠. 그 태그 같은 걸 달아서 아무개야 너는 되게 어리숙했지. 뭐 그래서 또 그 다음 사진은 그 친구의 이름을 쓰고 뭐 아주 소심한 친구, 자신감이 없었던 친구. 사진을 이런 식으로 앨범에 넣으면서 그 사진에 대한 코멘트를 다는 모습을 찍어주고 어떤 글씨를 쓰는지 화면으로 보여주고, 그 글을 쓸 때 그 선생님의 표정도 같이 담아주고, 그리고 그 사진 속에 행복해했던, 그리고 그 사진에서 열심히 그 공부하고 연습했던 그 학생들의 모습도 보여주면서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 사진을 다 앨범에 다 집어넣고 이제 그 앨범 덮겠죠. 그 앨범을 책꽂이 가운데 꽂아두는 거예요. 그 제목을 뭐 몇 년도, 뭐 어느 대학교, 실용음악과 학생들의 추억, 뭐 이런 식으로 꽂아 놓으면, 그리고 화면이 점점 멀어지겠죠. 영상 제작자인 나는 뭔가를 열심히 말한 건 없어요. 그냥 그것들을 관찰했을 뿐이에요. 네. 근데 이야기하려고 했던 모든 메시지들이 다 전달이 됐어요. 바로 이게 스피커와 와처, 이렇게 영상 제작자의 영상 안에서의 포지션을 달리함으로써 만들어낼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에요. 영상 제작자들은 영상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와처로 들어오게 되면 이야기들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냐면 상징과 장치와 요소들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상 안에서 영상 제작자가 말하고 싶은 것들은 볼펜의 색깔이라든지 앨범의 모양이라든지 책꽂이에 그 앨범을 꽂을 때 마지막 장면에 그 옆에 어떤 책을 꽂을 것인지, 혹은 그 책꽂이에 책을 꽂을 때 거기에 있는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을 둘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장치들과 요소들과 메시지들을 영상 안에 심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풍부한 스토리텔링이 영상 안에 넘쳐나게 되죠. 저는 제가 영화를 볼 때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영화를 두 번 보는 거예요. 영화를 한 번만 보고 끝이 나면 그거는 정말 시청자의 관점으로 영화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보게 되면 비로소 영화 감독의 시선으로 영화를 볼 수 있게 돼요. 그 안에 무수히 많이 감독이 심어놨던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처음 발견했던 영상이 뭐냐면 영화 다이하드 2였어요. 네. 굉장히 오래된 영화잖아요. 제가 그때 영화를 두 번 이상 보는 게 정말 너무 재밌는 일이구나를 발견했던 그 영상이 바로 이 다이하드 2였는데,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맥클레인이라고 하는 형사가 비행기를 납치한 납치범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투를 벌이러 이제 어떤 특공대 대원들과 같이 어떤 교회에 있는 그 납치범들 본부를 습격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페이크였던 거예요. 네. 그 페이크를 영상 볼 때는 나중에 알거든요. 아주 나중에. 네. 속았다. 맥클레인이 속았다. 네. 이 짜고 치는 고수잡이였구나. 그런데 감독은 이게 페이크라는 거를 미리 얘기를 해요.
언제 얘기하냐면 전투를 벌일 때 탄창을 바꾸거든요. Garber, sit rep. Army Special Forces on 3 sides, closing in fast around the back. Another problem, Colonel? No problem, General. Gentlemen, you know what to do. 네. 탄창을 바꿀 때 실탄에서 공포탄으로 바꾸는 장면을 보여줘요. 이거는 영상 안에서 이거는 실탄임, 공포탄으로 바꾸는 모습, 이거 뉴스 안 보여주잖아요. 이거를 영화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절대 이 장면을 캐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토리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 보게 되면 탄창 바꾸는 장면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네, 이런 차이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항상 스피커의 위치에서 영상 제작을 하셨다면 왓처의 입장으로 여러분은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가 말하고 싶은 욕구들을 줄이고 왓처의 입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상징과 장치와 요소들로 영상 안에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풍부한 영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왓처 입장에서 굉장히 요즘에 잘 만들어진 영상이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하고 오늘 영상을 좀 마치려고 해요.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지 10년이 됐잖아요. 그 저널리즘 토크쇼 J라고 하는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서 이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언론과 어떻게 싸워왔는지에 대한 영상을 짧게 만들었는데, 그 영상에는 영상 제작자의 어떤 생각과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의 미디어들과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과 그런 것들로만 만들어진 영상이에요. 그런데 하려고 하는 메시지들이 다 전달이 됐거든요. 저는 언론을 권력으로서 어떻게 흔들 생각도 없지만, 그러나 언론에게 고개를 숙이고 비굴하게 굴복하는 정치인은 되지 않겠습니다. 언론 이거 개혁해야. 언론 자유는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돈으로부터의 자유, 말하자면 금권으로부터의 자유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사주로부터의 기자의 자유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정치와 언론만 선진국 수준에 미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탁합니다. 최소한 있는 정책과 사실만은 제대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십시오. 네, 올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파문을 일으킨 말은 대통령 못 해먹겠다는 참았어야 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대통령직을 못 해먹겠다는 생각이, 그런 위기감이 생깁니다. 이 말도 앞뒤가 잘린 거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다른 데도 아니고 광주 5.18 기념식에서 경찰력을 가지고 학생들을 제압하고 줄을 뚫고 그런 모습, 전부 힘으로 하자고 하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대통령직을 못 해먹겠다는 생각이. 언론의 수준이 그 사회의 수준을 좌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언론의 시샘과 박해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해 나가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언론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을 둘러싸고 언론 통제다, 언론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 이런 정치권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자신이 밝힌 내용과 배치되는 진술이 검찰의 공식적인 확인 없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과 인격 침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힘이 너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뭐 어머니. 나는 참여정부에서 가장 보람이 있는 정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언론 정책, 언론 개혁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언론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시민의 권력이 되어야 합니다. 약자의 권력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소비자를 거쳐서 깨어있는 시민으로 가야 합니다. 언론 스스로 개혁하고 수준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렇게 오늘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봤어요. 네,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좀 더 알고 싶다 하는 그런 내용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스토리텔링 실전편, 그러면 저는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했는지 그 영상들을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또 어떻게 메시지를 딜리버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아날로그 필름메이커의 장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